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맞네요. 화요일 11월 셋째 주네요.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조금 위기 같아요. 저는 오늘의 흐름이 매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코스가 안 좋아요. 이유는 변동성이 너무 커졌던 건데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위험 요소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변동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아마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변동성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 그대로 그 어떤 방향성이 됐든지 간에 그걸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로상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비단 하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둘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락할 수도 있고 또는 상승할 수도 있고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기가 되게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하락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건 변동성이 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락에 대비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뭘 그냥 안 하는 게 사실은 최상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변동성 흐름을 보시면 또다시 상승해서 지금 거의 40포인트 언저리에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35% 이상 변동성 지수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부터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는 게 좋은 시점이 맞습니다. 이 얘기도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을 죽이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시장에 눌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피해야죠. 이런 상황에서는 날씨로 비유하자면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구름을 뭐 해소하고 가든지, 시원하게 비 한번 세게 내려가지고 완전히 해소하고 가든지, 아니면 뭐 우산 없이 한번 그래도 비 안 오지 않을까, 내가 가는 그 구간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라고 그냥 한번 뛰어들어 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비 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이럴 때는 애초부터 그냥 조심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가진 기본 개념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장보다도 더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 보면 금요일 하락, 월요일 상승, 화요일 하락이거든요. 징검다리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벌써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11월 들어서 계속 이런 흐름인데, 큰 하락, 뭐 회복, 그리고 다시 하락, 이 반복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보다 더 안 좋아요, 코스가. 왜 그러냐면 어제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상승을 할 때 상승에 이제 그 뭐랄까 주된 재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상승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대표주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였죠.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 알파벳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렸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생각보다 AI 쪽으로의 이제 실적이, 그 AI 관련 포지션들이 실적이 좀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AI 그 버블론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런 상승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테스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오늘은 반대로 메모리 크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했었던 기업들 향으로 매도가 대규모로 터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변동성 지수의 흐름하고도 맞물리는 이야기죠.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런 거예요. 어제는 먹구름이었는데 오늘은 또 잠깐 햇빛이 또 들었다가
또 내일은 또 소나기,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날씨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 보시면 예상되시죠? 내가 지금 다음날 우산을 들어야 될지 놀이공원을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약간 동남아시아 놀러가 보면은 스콜성 기후라고 하잖아요, 그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비가 확 쏟아졌다가 또 맑아졌다가 하는 등 약간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그 구간에 전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뭐랄까 이 자체를 이제 그냥 위험성으로 인식하고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피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정면 돌파하려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향성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시장의 포지션을 잡기 시작하고 그 포지션이 무너졌을 때 무분별하게 잡았던 포지션을 매도 쳐버리거든요. 그게 옵션이든 현물이든 상관없이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높은 변동성의 변수 요인을 더 만들어주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성적인 판단하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가만히 그냥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저 징검다리 막 강물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여러분? 그냥 그분만 사고가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쵸? 그럼 또 거기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여지들이 또 생겨버리는 것과 아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시장에 매도를 쳐버리고 안 그래도 수급이 빈약한데 매도 위에 매도가 쌓이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럴 때 신용을 써서 시장의 반대 방향성의 역발상 베팅을 쳐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신용으로 반대 매매가 터져버리죠.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하락이 이어질 수 있고, 요만큼만 빠져서 변동성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추세 하락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애초부터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라고 정확하게 모델을 보여줬으면 아마 안 까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탁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증권사 보고서들도 보면은 대체로 되게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그 하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베팅해도 좋은 시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7,500을 제시한다라든지 삼전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무분별한 잔고 매매가 많아지고, 그래서 변동성은 더 커지고, 뭐 그런 좀 뭐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좋지 않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위험은 무조건 피해가는 게 교과서다라는 거고요. 충분히 위험 요소가 보일 정도의 시장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선물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외국인들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아니고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만기일이잖아요. 근데 12월이기 때문에 옵션 동시 만기거든요. 변동성이 엄청 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 한 달이 안 돼요.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매도를 쌓아놓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방에 대한 베팅이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12월 둘째 목요일 전까지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빠질 거야. 특히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물을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이 우리 현물 시장에서는 4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8월 한 달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했던 걸 빼고는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순매수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산 겁니다. 그 양이 대략 2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11월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데요. 4월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외국인들이 총 합산으로 이 구간에서 플러스 25조 원을 샀어요. 25조. 근데 지금 11월 들어서만 거의 여기에 한 3분의
1보다 이제 더 많아졌어요.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제가 봤을 때 11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11조 정도를 매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11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지금 4, 5, 6, 7, 8, 9, 10, 11 그러니까 7개월 동안 25조 사놓고 10월 정확히는 10월 셋째 주부터인데 10월 셋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지금 대략 한 11조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거의 절반 수준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보세요, 여러분. 7개월여 동안 점진적으로 순매수하던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안 되는 시점에 11조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잠깐 동안 매도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잘하면 추세를 돌릴 수도 있겠다라고 위험으로 보는 게 맞나요?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이거를 크게 위험 요소로 보진 않더라고요. 어제까지만 쭉 봤을 때 외국인들의 나올 물량들은 대부분 쏟아졌다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고점에서. 그리고 포지션을 다시 순매수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랄까 조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기존에 줄곧 보여줬었던 포지션과는 너무도 다른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무지 긍정적으로 봐주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갑자기 물량을 고점에 털고 다시 시장을 잡아가지고 저점부터 다시 사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을 해도 늦지 않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해되시나요? 굳이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 이렇게 콜로 가자라는 거는 나의 어떤 뭐랄까 위험 요소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태여 먹구름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비가 안 올 가능성도 있어 라고 해가지고 우산 없이 나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만약 과거처럼 4월달 작년 12월처럼 누가 봐도 밸류가 너무 좋은 상황이라면 기꺼이 뛰어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밸류가 PBR 기준으로 지금 한 1.3포인트인데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거의 코스피 같은 경우 역사적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1월부터 들었고, 그래서 제가 11월부터는 포지션 정리하시고 그냥 일단 관망하시라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정신교육 같은 건데,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 얘기는 사실 10월부터 했어요. 10월 한 중순 하순부터 했죠. 하순부터 이제는 시장이 조금 위험 요소를 동반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정리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사이 구간에서 제가 말하고 나서 하락만 한 건 아니에요. 그쵸? 상승했어요. 상승하는 날도 있었고 뭐 하락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뛰어드신 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뛰어들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뛰어들었고 결국은 뛰어들지 않았을 때 심리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리. 뛰어들었을 때의 나의 심리와 뛰어들지 않았을 때의 내 심리. 제가 정확하게 맞춰볼까요? 뛰어들었을 때의 심리. 역시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는 게 맞아. 혹은 내가 생각보다 좀 잘하는데 이 작가가 하지 말랬는데도 내가 했는데 수익이 나버리네. 나 뭔가 좀 달라졌어. 예전에 내가 아니거든. 그랬다가 또 빠지면 씨발 들을걸 했다가 다시 상승하면 그래도 한번 해봄직했어. 좋은 경험이었어. 그래도 또 빠지면 그냥 가만히 있을걸. 아마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상당한 불안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심리는 제가 또 맞춰보죠. 아무것도 안 해 상승해요. 그래서 그냥 할 걸 그랬나? 요런 시장에선 그래도 조금은 까불어 보는 게 맞지 않나? 계속 상승해요. 이 작가도 틀릴 때가 있구나. 그냥 했어야 되는데. 그랬다 다시 떨어졌어요. 역시 맞았어. 역시 이 작가 누님 맞아. 저 말 듣는 게 맞았어. 그래서 또 상승했어요. 아니었나? 약간 이런 식이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안 한 게 맞아요. 그쵸?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마 다시 말 들어야겠다. 역시 말 듣는 거 맞았어. 아마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뭐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유동성 장세니까 까불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쵸?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먹구름이 켜지거나 혹은
어떤 변수를 동반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둘 모두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의미라서 비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변동성이에요. 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이 개념이 너무 없어요. 대체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라고 전문가분들이 증시 시장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 그냥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상승을 해버리면 에이 뭐야 변동성 커졌다는데 상승하잖아 라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변수가 커졌다는 거, 변수가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상승 하락 모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배워도 되게 큰 거 배우신 거예요. 알겠죠? 이걸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상승할 가능성도 높고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증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성이 좀 결여된 듯한 표현이고 또 뭐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드리면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야? 그냥 자신 없으니까 피해가고자 하는 이상한 애매한 표현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일단 별로 좋지 못하죠.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인데요. 금융투자는 보통 ETF 관련 매물들을 많이 보유하죠. 좋지 못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10월 하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였잖아요. 옵션 만기 전까지의 흐름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10월 하순부터 이어진 외국인들의 전폭적인 매도 속에서 시장 방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되게 좋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굉장히 큰 위기 속에서 와 여기서 한 대 제대로 딱 때려 맞으면 바로 다운이겠다. 격투기로 따지면 잽을 막 받았어요. 그리고 훅 한 대 맞고 이제 어퍼나 아니면 스트레이트 한 방 딱 들어오면 와 이거는 진짜 못 견디겠다라는 균형이 무너진 상황 속에 있다라고 쳐보죠. 사람이 있다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균형을 잃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강한 스트레이트 한 방이면 이건 끝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시장이 있을 때 갑자기 구세주처럼 금융투자 혹은 연기금이 시장에 들어와줬어요. 그래서 얘를 뒤에서 잡아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균형을 딱 맞추고 이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시장을 쭉 보고 있었을 때 뭐 10월 언젠가 또는 11월 언젠가 와 다음날 이거 만약에 외국인들이 밀면 이건 좀 많이 크게 무너지겠다라고 이렇게 좀 각오하고 들어왔던 적이 몇 차례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갑작스럽게 금융투자가 들어오거나 연기금이 들어오거나 하는 등 몇 차례나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 이후부터 그랬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당최 제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간간히 들어와 줬었어요. 그냥 제가 듣기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정부에서 연기금한테 너희들이 코스닥에 저점 매수 좀 해줘라라고 아마 부탁을 했던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네, 누가 했는지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약간 협력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코스피에 대비해서 그 코스닥이 너무 빠져있지 않냐 이런 추의 얘기, 그런 투의 얘기였고, 그 연기금에서는 그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는 있었던 걸로 들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끔 이제 방어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냥 지금 뭐 커다란 유동성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그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흐름 속에서 이 수급의 주체 가운데 누가 가장 연속성이 그러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수급에 있어서 그걸 따져봤을 때는 이 상황 속에서 외국인밖에 없어요.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매매는 외국인만 했거든요. 양시장 매도 선물 매도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주체들은 어때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금융투자든 연기금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 그나마 연속성이 있었던 건 금융투자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시작일부터 옵션 만기일까지는 순매수로 움직였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옵션 이제 다시 포지션을 잡기 시작한 지난 금요일부터는 완벽한 매도로 돌아서 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그간 쌓여있는 이 친구들의 순매수 그 물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ETF 관련 매물들이 엄청 쌓여있을 거거든요. 그거 지금 매도로 털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12월 둘째 목요일까지는 그냥 매도로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리되셨나요? 어떤 흐름인지? 그러면 외국인들은 제가 일관성 있는 매매를 했다라고 했어요. 매도로. 거기에 금융투자에 쌓여있는 이 순매수 물량들이 시장에 매물로 출해된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11월 그 중순까지 10월 하순부터 이어졌었던 그 한 달 동안의 움직임에서 이제는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었던 금융투자가 쏙 빠진다라는 거고, 반대로 방해꾼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거죠. 뒤에서 중심을 잡아줬었던 금융투자가 이제는 앞에서 같이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역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면 초과죠 이제. 그래서 과연 이거를 누가 방어해줄 수 있을지가 좀 걱정스럽긴 해요. 이거는 단순하게 수급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동성도 힘들고 수급도 안 돼요. 근데 달러도 상승하고 있죠. 달러가 지금 1460원대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달러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한 위험이 커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같은 경우는 상대적이거든요. 달러만 상대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환율 자체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개념이. 어떤 특정 국가, 대상국이 있고 거기에 상대국이 있다면 대상국과 상대국 간의 어떤 뭐 국가 간 경제 펀더멘탈 차이로 보통은 환율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뭔가 경제적인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뭐 투자 모멘텀이 좀 약화되어 있는 시점이라든지,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라든지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원화를 빼가지고 달러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짧게 요약하자면, 실질적으로 돋보기를 대고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예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훨씬 더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현재 구간이 개별 국가별 판단을 해서 투자할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지금 좀 더 나아서 미국이 우리만 좀 뒤쳐져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뭐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투자의 잣대가 되진 않아요. 그보다는 좀 더 좀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안전자산이냐 비안전자산이냐, 혹은 뭐 경제적인 전체 펀더멘탈의 위험 요소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좀 뭐랄까 좀 굵은 시장이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흐름인지? 좀 더 굵직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잖아요. 달러 결제 자산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불안 요소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일단 안전한 미국으로 들어가 있자 라는 기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자잘한 이슈들이 있었죠. 일본의 큰 틀에서의 통화 기조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유로존의 위기 있었고, 그리고 뭐 중국의 시진핑 위기 같은 것들도 일부 나왔고,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좀 흔들리고 있죠. 예상보다 회복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제가 탄탄하지 못한 양상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기조가 계속 매파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쵸? 12월 FMC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자꾸만 의원들이 매파적인 태도를 보여버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80%에서 거의 50%까지 빡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심리적인 불안을 만드는 요인들이 되죠. 그러다 보니 그냥 달러 향으로 자꾸만 수요가 몰리고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최근에 달러를 크게 띄웠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의 재무부 계정에 들어가 보면은 TGA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재무부에서 어떤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를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서 이 분야에 얼마만큼 쓰겠습니다라고 집권 여당이 그걸 국회에 제출을 해서 통과를 시켜서 승인을 받고 이제 자금을 집행하는데, 그러기 전까지 그 현금을 쌓고 있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체크카드 결제 계좌 같은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현금 넣어두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한 3천억 달러에서 정말 많이 쌓이면 한 5천억 달러까지 쌓이거든요. 이 계정에. 그게 일반적이에요. 정상적인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최근에 미국은 셧다운 했죠. 그것도 최장기간 한 40 며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제가 안 되죠. 그죠? 여야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것도 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금이 쌓일 거잖아요. 그쵸? 최장 어느 정도로 쌓였냐면은 9,500억 달러까지 갔었어요. 9,500억. 그러니까 기존 일반적인 상황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한 3배 정도 쌓인 겁니다. 현금이. 현금이 많이 쌓였네 해서 그칠 게 아니라, 현금이 쌓였다라는 거는 시장으로 들어갔어야 될 대략적인 한 5천억 달러가 묶였다라는 의미예요. 묶인 거죠. 이렇게 자금이 묶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만들어 버리는데, 어떤 부작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제때 결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왜 높아지냐면은, 그걸 구조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때 들어와야 될 돈이 집행이 안 돼서 안 들어와 버리면 그걸 다른 데서 차입해야 되죠. 그쵸? 어떤 뭐 기간이 됐든 상관은 없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급해지기 때문에 고금리로도 그 자금을 융통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결제가 내일이었어요. 근데 들어와야 될 자금이 안 들어왔어요. 내일 안 되면 계약이 완전히 파기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급하게 뭐 3% 이자든 5% 이자든 막 땡겨 쓰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떤 현상을 만들죠? 결국은 전반적인 금리의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버리죠. 그쵸? 금리라는 게 기준금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용되는 여러 가지 금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그 금융기관 내 금리 중에서는 레포, 역레포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주는 금리가 있고,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했을 때 받는 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관계인데, 서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주는 금리가 있고, 반대로 들어올 때 줘야 되는 금리들이 있는데, 그걸 각각 레포, 역레포라고 부르거든요. 레포, 역레포 금리를 건드려 버리면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태동하는데, 이거 그 관계까지 쭉 설명하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딱 짧게 끊어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요 TGA 계정으로부터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가면서 미국이 지금 쌓여있는 자금으로 인한 금리 상방 압력을 좀 받았어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 상방 압력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달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 변동. 제가 금리는 뭐라 그랬어요? 금리를 제일 쉽게 표현하는 방법, 초등학교식으로 표현한 방법 뭐라 그랬죠? 금리는 이꼬르 돈의 가치라 그랬어요. 해당 국가의 금리는 해당 국가에 통용되는 그 통화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갔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갔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가 올라갔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TGA 계정에 묶여있는 자금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셧다운은 미국만의 이슈잖아요. 그죠? 미국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는 무관하게 미국만의 돈의 가치를 올리는 요인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만 오르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 타 통화국하고의 이격이 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달러 상승을 계속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럼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 상승은 뭐예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예요. 외국인의 매도 시작점과 달러의 상승 초입이 맞나요? 그래서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매도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달러의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여러분? 두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 달러의 상승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좋지 않죠, 당연히.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나마 이제 좀 뭐랄까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달러가 1,400원인지는 오래됐어요.
사실 요번 유동성 장세 때 내도록 달러는 1,400원 구간에 있었거든요. 예, 잠깐이지만 1,300원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또 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달러의 이 1,400원대 구간이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해요. 과거에는 1,300원을 돌파하면은 일단 주식시장에서 빨간불이 켜졌었거든요. 대체로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아, 주식은 지금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투자자들이 대부분 인식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1,400원 구간인데도 막 코스피 최고가 찍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달러가 주식시장에 주는 그런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러니기도 해요. 왜냐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그쵸? 근데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걸 받아들이고 있냐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게 뉴 노멀이 됐든지 말든지 간에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도를 거의 한 달 가까이 하고 있고, 25조 원을 7거래일에 걸쳐가지고 사줬으면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11조씩 팔아버리는 걸 두고 어떻게 이거를 일시적인 어떤 현상 또는 차익 실현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가진 생각은. 그래서 이거는 추세적인 매도로 보는 게 맞고, 그냥 뭐 복잡하게 꼬지 말고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두고 얘기를 했을 때 달러가 제일 변했잖아요. 그쵸? 달러 압력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뭐랄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달러 상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거의 4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들쭉날쭉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근래 들어 가장 안 좋아요. 지금 상승 종목수가 한 200여 개 정도에 그치고 있고, 하락 종목수는 한 2,300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해 있는 사실상 모든 개별 기업들은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등락률 상위 분포도를 보면은 다 인버스죠. 그쵸? 이것도 인버스예요. 인버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인버스네요. 5등부터 15등까지 다 인버스. 그리고 몇 개 기업만 지금 그냥 개별 기업인데, P&L이나 뭐 영업무역이나 다 소비주들이죠. 소비 그런 관련주들만 지금 간간히 보이는데요. 오늘 아까 보니까 여행주 뭐 신세계 이런 기업들 보이긴 하더라고요. 여행주만 그냥 간간히 움직이는 건데 뭐 이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최악으로 봐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걸 최악으로 보고 있냐면, 시장이 빠지는데 순환 흐름은 돌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개별 업종별로 지금 한 번씩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한때는 자동차 부품, 한때는 2차전지, 뭐 한때는 바이오, 한때는 건설, 오늘은 또 여행, 소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시장은 죽었는데 그 안에서 순환 흐름은 돌고 있어요. 애초에 죽을 거면 시장 전체가 한번 딱 리셋됐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런 어떤 순환 흐름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순환 흐름은 그러니까 유동성의 전반적인 그 유통기한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시장이 죽는 거거든요. 이러면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최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동성에 대한 유통기한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유동성 흐름의 막바지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저는 테마 쥐어짜기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뭐 그 명칭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테마 쥐어짜기. 그러니까 유동성의 전반적인 흐름 양상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게 여기서 어떤 계기가 있어요. 꼭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경험했었던 유동성 장세들은 예전에는 저거예요. 그 리먼 브라더스라고 했던 미국의 금융회사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경제 위기를 만들었고, 그걸 방어하고자 이제 막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투입하고, 그게 이제 처음으로 계기가 돼가지고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었던 유동성 장세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유동성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그 인구 구조에 대한 되게 좀 심도 높은 위기관리 시스템 작동됐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기형적인 그 구조를 이제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쪽에다가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14년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몇몇 이제 유통사들이 괜찮은 연구 개발을 막 시작했고, 그리고 자금도 이제 들여오고 그럼 더 신약 개발에 들어가기도 하고 의미 있는 뭐 임상이 시작이 되기도 했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붐이 있었던 적이. 갑자기 그 친구들이 상한가를 막 치면서 그 관련주들이 다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막 바이오시밀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막 중심에 있으면서 막 이제 흐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랬던 이제 유동성 흐름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유동성이 시작이 될 때는 항상 그 유동성을 주도하는 주도 테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도 테마들이 이제 시장의 이제 중심에 있는데, 그 시장의 중심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언제까지 그 흐름을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그 흐름의 기간이 결정이 돼요. 제가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장세는 코로나 때문에 촉발이 됐었잖아요. 그 흐름이 코로나로 촉발된 그 흐름에서 주인공은 LG화학이나 그때 당시에 뭐 저기 누구였죠? 생각이 잘 안 나네. NC소프트나 막 이런 회사들이었거든. 카카오, 네이버. 근데 그 테마가 죽기 시작한 지점이 그 2020년도의 말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나서 21년도 6월 시장이 깨지기 직전까지 약 6개월 동안 어떤 흐름이 나타났었냐면은, 주도주는 흐름이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다른 테마들로 순환 흐름을 막 만들었었어요. 그게 뭐 긴 시각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뭐 순환의 그런 뭐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주인공이 쓱 빠진 그 자리에 빈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테마를 쥐어짰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테마 쥐어짜기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초기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주진 못해요. 이게 마치 제2의 LG화학, 제2의 NC소프트, 제2의 네이버, 카카오처럼 보여져요. 지금 우리 시장에 대입시켜보면은 마치 이 친구들이 제2의 HD 중공업 역할을 할 것만 같고, 제2의 하나오션, 제2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2의 삼양식품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흐름이 길게 이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테마가 등장하고 다른 테마가 등장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뭐랄까 맥락이 좀 약한 느낌? 뭐라고 잘 내러티브를 만들긴 하는데 잘 납득이 안 되는.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나타났던 그 테마 가운데서 2차 전지를 제일 맥락 없게 보는데, 2차 전지를 둘러싼 테마 내용을 보니까 ESS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원계 배터리 기반이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진 않아요. 제 개념상으로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ESS라고 해서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크게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취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배터리는 배터리로 이야기를 해야지, 2차전지 전기차 수요 시장으로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뭐 뜬금없는 ESS를 얘기하면서 지금 그 테마를 2차전지 시장하고 연결하는 거는 저는 딱히 맥락이 있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전 약간의 불안 요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아, 이거 약간 테마 쥐어짜기 하고 있구나, 맥락 없구나 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흐름이 나올 때 시장에 좀 긴장을 했었고,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시장이 열릴 때는 안도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중심 테마와의 어떤 뭐랄까 유사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HD 중공업이나 하나 에어스페이스, 뭐 한화 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하고 최대한 유사한 성격을 누가 취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기본적인 실적 구조도 그렇고, 실적 턴어라운드의 이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성장성도 그렇고, HBM이라고 하는 성장성,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 그 영향권 그 안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HD 중공업이라든지 뭐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는 맥락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테마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실적이란 뭐냐면, 단순하게 기저로 인한 뭐 뻥튀기 효과 같은 것들을 다 제외하고 실질적인 그 기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제품으로의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얘기를 해야죠. 2차 전지는
전기차 수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는 제대로 할 거면. 근데 전기차 수요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뭐 그 손실 처리를 했었던 분야에 대해서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재고인데요. 재고에 대한 이제 자산평가액이 달라지면서 자산평가 손이 이제 차익으로 전환되면서 생긴 그런 어떤 일회성 그 실적을 가지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졌고, 전년에 3억 해놓고 이번에 30억 했는데 10배 뻥튀기 되었다 막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좀 심각하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전지가 시장의 중심에 있으면 이거 시장 오래 못 가겠다라고 봤었고, 그나마 삼전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고 간다면 다음 그 테마가 이어질 때까지의 시간은 벌 수 있겠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삼전 하이닉스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걸 전 되게 중요한 요소로 봤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시장을 잡아줘야 이 상승 흐름이 연장될 수 있겠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젠슨항 대표 방한하고 뭐 미중 무역 갈등도 일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한미 협상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하는 등의 양상이 이어졌을 때 다시 희망이 생기나라고 봤었던 거거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시장의 중심 테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테마들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딱히 제가 봤을 때는 대상을 찾기가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 눈에는 딱히 보여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4월에 시작됐었던 그 상승 흐름으로 재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쉽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재연결시키려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시장의 심리를 완벽하게 돌아세울 수 있는 그런 큰 이벤트가 등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돌아서 줘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재료로서 돌아서는 게 사실 가장 구조적으로는 좋고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냥 비는 수밖에. 외국인들이 적절히 매도해주고 그냥 사줘라.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달러가 지금 1400 후반대이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한데 여기서 외국인들한테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 사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확률과 그렇지 못할 확률을 정확한 뭐 같은 테이블 안에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정리되셨죠, 여러분?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교과서적인 대응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현금을 확보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현금을 확보하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시장에서 그렇게 쫄보 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요것도 있고, 그랬다가 상승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이제 잣대를 들이미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면 너무 사고 싶잖아요. 그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싸게 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물론 있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나의 어떤 뭐 기회비용의 어떤 혜택이라고 보고, 만약에 싸게 사지 못했을 때를 나의 리스크 값이라고 본다면 나의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그냥 싸게 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반대 국면에서 만약에 콜 매수로 잡은 상태에서 혜택은 뭐예요? 상승했을 때 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의 리스크는 상승하지 못했을 때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보면 이렇게 잘라놓고 요것만 놓고 보면은 혜택보다는 리스크에서의 손실값이 더 큰 거잖아요. 그죠? 혜택은 내가 그냥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제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리스크 값에서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제로잖아요. 그쵸? 마이너스가 나는 확률은 없어요. 여기서는. 그쵸?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날 확률이 있죠. 자,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건 제로예요. 그죠? 이게 A 포지션이고 B 포지션이라고 봤을 때 매 순간 A 포지션이 옳진 않아요. 이를테면 올해 4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상으로는 대부분 B 포지션이 맞았어요. 그쵸? 쭉 상승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존의 B보다는 그래도 A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매 순간 A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해 4월부터 뭐 한 8월까지는 어디서든 오픈 방송 때도 멤버십 방송 때도 저는 늘 주식을 보유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포지션도 그렇게 잡고 있었고, 근데 8월 이후부터 9월부터 비중을 좀 낮추시죠. 한 30% 정도만 사시죠. 그리고 10월부터는 그보다 더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월에 이르러서는 주식을 지금은 보유하지 말아보시죠 라고 입장을 좀 바꿨거든요. 뭐 점괘를 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숫자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는 않거든요. 이해되셨죠? 이 흐름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흘러온 어떤 시장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면적인 데이터,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수급의 주체, 그리고 각각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각 조합의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어떤 포지션이 가장 합리적인가까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시장에서 정답은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을 미리 해본 것 뿐이에요. 저는. 그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던 사람인데, 먼저 뛰어들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동굴로 따지면은 그 동굴에 랜턴을 들고 가는 건 모두가 같은데, 그 중에서 조금 비교적 앞선 대열에 있는 사람으로서 몇 발자국 먼저 그 어둠을 이렇게 헤쳐나가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보통 이런 때 좀 위험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뭐 받아들이시는 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괜찮은데, 나는 유연성이 좀 좋은 사람이라서 난 신속하게 대응이 돼 일 수도 있고, 나는 공포를 난 즐기는 사람이거든 일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지금 이 자체가 너무 무섭고 이 동굴을 빨리 난 빠져나가고 싶고 죽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뭐 저와 같은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좋은 기업이란, 나쁜 기업이란 모든 기준이 전 가격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업황도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안정성, 여러가지 뭐 스탠다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은 가격이요. 가격이 좋으면 꽤 나쁜 기업도 괜찮을 수 있고요, 꽤 좋은 기업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해요. 가격이 너무 비싸면. 그래서 가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수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이야기할 때 가격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가격이 PBR, 코스피 기준으로 1.3 영역에까지 올라왔어요.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의 가격이 좋진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너무 매력적인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때는 1.2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매수해보시죠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유는 시장의 추세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10년 만에 한 번 오는, 5년 만에 혹은 한 번 오는 그런 굉장히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아마 부연 설명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어떤 특수성에 기대는 것보다는 뭔가 이성을 차리게 하는 시장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준으로 돌아가야죠.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주식 투자자로서 다시 돌아갔을 때 냉정하게 보면 그냥 비싸다, 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그냥 비싸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아무 차트 하나만 놓고 보자면 잠깐만요. 대표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기업을 예로 한번 들어드려 보면요. 자, 이 친구가 있어요. 파마 리서치인데 드라마틱하죠. 상승이 어마어마했어요. 9만원 정도에서 지금 70만원 터치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고점, 그리고 현재 가격. 그쵸? 대략적으로 그냥 이거는 제가 체감하고 있는 건데, 상승이 큰 기업일수록 지금 하락이 더 크거든요. 그 말은 많이 비싸진 기업이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야기해보면 성장성이 지금 조금씩 제거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는 최대한 끝까지 남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제거되는 부분은 항상 성장성이었어요. 맥주의 거품이 먼저 사그라들듯이, 또는 우리 몸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근육보다는 지방이 먼저 빠지듯이, 맞나 이거 표현이?
비유가 맞나요?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먼저 빠지는 영역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근데 주식시장에서 그거는 항상 성장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먼저 빠집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의 거품이 조금씩 제거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거품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빠진 것 같아요. 특히 많이 상승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이 차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매 계획을 잡고 계시거나 그런 포지션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안에서 각각 내가 어느 정도 자리부터 이 기업을 살지를 지금 시점에서는 디자인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이 그럴 시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막 하루하루 그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 변동성의 최고점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그 파도를 타고 계실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얼른 그 파도에 빠져나오셔가지고 이 다음에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때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기업을 어떤 식으로 매수하겠다, 어떤 가격대에서 요 기업을 매수하겠다라는 전반적인 디자인을 지금 스케치를 하고 계셔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기업에 대한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예를 들면 파마 리서치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되게 상황 좋아요. 근데 가격은 상승했다 빠졌죠. 그죠? 왜 빠졌는지에 초점 맞추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뭘 왜 빠져요?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죠. 그쵸? 그러면 이제 매수 포지션의 입장에서는 이거 왜 빠졌는지 그때 가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계획을 짜야죠. 얼마까지 빠졌을 때 얘가 가진 성장성의 일부를 이성적으로 빼놓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지점부터 쫓아 들어가가지고 나누어서 얘를 빠져도 좋은 포지션에 만들어 놓고 사겠다라고 해야죠. 예를 들면 35만원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한다면 35만원에 다 사는 게 아니라 35만원에 스타트하고 30대면 오히려 좋아, 25대면 오히려 더 좋아, 20대면 완전 나이스, 15대면 내 자산 다 팔아가지고 올인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매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각 영역별로, 각 개별 기업별로. 영역별로라는 얘기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그냥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다 예상을 해가지고 뭐 이런 사회 구조라고 하면은 어떤 업종은 타격을 받을 거고 어떤 업종은 반사세를 가져갈 거다라고 해서 얘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가 보유하면서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정했어요. 만약 그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그럼 그 반도체 영역 안에서 이제 개별 기업을 보는 거죠.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내부적으로 어떤 영역이 가장 큰 수혜를 영위할까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 누가 지금 동등한 입장이라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더 높을까도 같이 보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을 정하셔야 돼요. 반도체에선 누가 1등, 2등, 3등, 뭐 2차전지에서 누가 1등, 2등, 3등, 건설에선 누가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쫙 늘어놓고 자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30만원에 얼마 사고 뭐 삼양식품은 어디에 사고 누군 여기 사고 정해놔도 그 가격에 와야 사는 거잖아요. 그쵸? 시장이 결정하잖아요. 그 가격은. 그러니까 낚시로 따지면은 그물망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이제 물고기를 기다리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나 오늘 가서 광어 2마리 뭐 우럭 3마리 잡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이해되셨죠? 그래서 폭넓게 어떤 기업, 어떤 영역, 누구를 얼마부터 사고 얼마까지 살 거다라는 걸 지금 리스트업을 쫙 해놓고 이제 시장이 빠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시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시장을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순서상 그게 맞아요. 자, 이 순서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제가 예상해 볼까요? 옆집 개똥이 엄마, 뒷집 막 돼지 엄마, 누구 엄마가 다 샀어요. 내가 가만히 있자니 너무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금 깨고 못 깨고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시장에. 잡았더니 고점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예. 하락하고 있죠. 계속 추가 매수 하든 등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추세를 잃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서야 이 기업이 왜 빠졌는지 이 기업을 분석해요. 막 어디에서 물을 더 타야 되고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그 기업을 분석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시점이거든요. 이를테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 개념이 없는 분들은 오늘 뭘 하고 있을 것 같냐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이 왜 빠지는지 그 이유를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얘를 기다려도 되는 기업이 맞는지 아닌지,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막 판단하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네,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뭘, 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 업종이 다 빠지는데 그때 가서 그 개별 기업의 이유를 왜 찾아요? 그죠? 의미 없는 걸 하는 거죠. 계속 이제 마치 2021년도에 10만 전자 간다라고 해가지고 산 내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빠질지, 그 증권사 걔는 언제 내가 찾아가가지고 멱살을 잡을지를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10만 전자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빠지냐고. 그죠? 10만 전자 간다고 했는데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리에서. 그쵸? 안 맞잖아요. 지금 뭔가 이게 시기가. 그쵸? 그럼 여러분, 삼성전자는 언제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언제 관심을 보였어야 맞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있어야죠. 할 거면. 그쵸? 여기 널려 있었잖아요. 이 좋은 가격대가. 올해는 어때요 여러분? 언제 삼성전자를 연구하셨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요런 자리들이죠.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을 때, 한 5만원대 있을 때. 근데 슬프게도 5만원대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관심을 안 보여요.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야, 증권사에서 3만 전자 간대, 큰일 났대, 삼성전자 망할 수도 있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공부는 여기서 했어야죠. 와, 5만원짜리는 진짜 물릴 자리도 없는 자리네, 이거는 자녀 물려주기에도 좋은 자리인데 라는 요런 아마 생각을 하신 분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시점에 공부를 했었어야 됐고, 지금 같은 경우를 반대로 봐야죠. 와, 이거 좀 비싸졌는데 좀 조심해야겠는데, 조금 피해가야 될 수도 있겠는데, 얘가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나 얘가 달라진 거는 뭐 실적 조금 달라진 거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구조적인 성장 궤도 자체가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앞으로 한 향후 30년, 50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에 대한 시장의 평가만 달라지고 있는 거죠. 계속. 그쵸?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봤을 때 어떻게 이걸 이용을 해야 될까요?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도하게 많이 빠졌어요. 괜찮은 기업이라는 분석은 끝난 기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분석해야 되는 시점은 많이 빠졌을 때예요.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될 때는. 기업의 가격이 크게 빠졌을 때는, 실적 대비 많이 빠졌을 때는 그 기업을 분석해야 돼요. 왜 많이 빠졌는지를, 이 가격이 도대체 어떤 시점인지를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기업의 가격이 과도하게 많이 상승했을 때는, 실적 대비 많이 상승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특히나 고점에서 음봉 만들었을 때는, 그리고 빠지기 시작할 때는,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할 때는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이 좋은 기업을 내가 얼마까지 사줘도 되는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기업을 요리하는 방법을. 어차피 모든 기업의 차트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 이거잖아요. 크게 늘려놓고 보면은. 그쵸? 결국은 상승 하락의 반복이잖아요. 크게 하락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했죠? 예, 이 기업을 그냥 매수하려는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크게 고점 찍고, 특히 그 다음 음봉 하나 크게 떨어졌을 때는, 예, 기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지. 이 가격이 진짜 맞는 건지 매도를 고민하셔야 되고,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좋은 기업은 그게 칼날일지언정 손 좀 벨지언정 잡아야죠. 뭐. 그쵸? 칼날을 잡았어요. 손이 좀 뱄어요. 근데 그 칼이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 손이 상처를 입어도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이. 그쵸? 그래서 각 업종별로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까지 딱 알려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네이버에서 원하시는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게 현대로템인가요?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으로 가보죠. 그래요. 제법 빠졌으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자,
현대로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출 추이. 네, 요게 기본입니다. 기본. 기업을 보실 때 매출 추이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 성장성을 보는 거예요. 네, 같은 개념입니다. 얘가 성장성이 살아있는 놈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성장성을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없으면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이 없어요. 작가님, 그냥 매 순간 한 3조 정도를 계속 파는 기업들도 꽤 좋은 기업 아닌가요? 꾸준하잖아요. 맞아요. 꾸준함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실한 기업이에요. 근데 다만 그거는 성장성은 없어요. 왜냐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모레에도 뭐 언제에도 얘는 계속 3조일 테니까. 그럼 그 기업에다 대놓고 누가 많은 투자를 하겠어요? 그쵸? 내 돈을 더 크게 드라마틱하게 불리고 싶은 사람들이 주시장에 들어오는 건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될 기업에 투자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 매출 추이가 어떤 걸 결정하는 거냐면 결국은 PER을 결정해요. 성장성, 프리미엄. 내가 이 기업한테 얼마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라도 이 주식을 사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요만큼 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분명 얘가 이만큼 할 거야. 그래서 난 너를 이만큼의 가격을 주고 살 거야 가 되는 거예요. 비록 5만 전자여도 5만 원이어도 내가 기업코 지불할게 라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이 기업의 매출 성장에 다 상하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매출 추이의 이동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성장성이 있군요. 그리고 최근에 그 성장성이 가파르게 튀어 올랐군요. 그쵸? 차트로 그려보면 22, 23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얕은 성장이었다면은 24로 넘어오면서 25로 넘어오면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뭔가 최근에 계기가 있었겠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현대로템이야 뭐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죠. 그쵸? 뭐예요 여러분? 현대로템 주력이 뭡니까? 뭐 하는 회사죠 여러분? 현대로템이 무기? 네. 그 무기 안에서도 어떤 걸 주력으로 하죠? 철도는 지금은 주력이 아니죠. 전차, 그렇죠. 전차잖아요. 그쵸? 전차를 어디 향으로 많이 수출하죠? 지금 유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폴란드 막 지금은 사우디까지, 폴란드, 사우디, 동남아, 이제 호주, 북미까지 다 연결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인도 파키스탄부터 있었고 그리고 또 막 어디야 저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같은 그런 그 집단들하고도 막 지금 잦은 다툼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양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방산주들이 좀 이목을 끌만한 시점이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알겠어요. 그쵸? 일회성 매출 성장은 아닌 거죠. 구조적인 성장의 초입에 있구나 이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매출 추이가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요, 주가의 인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가 인정 범위란 뭐냐면 이런 차트를 봤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면 아우 급등 차트네 너무 상승했네 라고 그냥 차트 해석만 해요. 차트 일회성 해석만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뭐랄까 모든 이런 차트들은 다 무시하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차트도 차트 나름이에요. 이럴 만한 명확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차트는 이 정도까지 혹은 뭐 이 정도까지는 인정 범위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2년 대비 지금 25년 컨센서스 기준으로 거의 매출이 2배 상승했어요. 그러면 22년도 당시에 이 친구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를 같은 눈높이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예 다른 기업이 됐어요. 얘는 시총이 2배 높아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 이상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2천억 하던 놈인데 지금 당기순이익이 8천억씩 나오고 있어요. 8천억 1년에 줄 거 주고 재료비, 인건비, 뭐 기타 세금 비용 다 빼고도 8천억이 남아요. 회사에 현금으로. 그거 뭐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대체. 우리나라에 시가총액 8천억이 안 되는 회사가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그 회사 하나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그러면은 얘 한번 보죠. 현대로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1조 원인데 1년에 8천억씩 남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EV 에비타 개념으로 볼게요.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대충 1억이라고 보죠. 그냥 1조라고 볼게요. 1조 계산하기 편하게 편의상으로. 자, 1조씩 남겨요. 현금으로. 얘 지금 시가총액 21조 원이죠. 우리 원금 투자 회수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분식점이 있어요. 1억에 판대요. 근데 한 달에 순수하게 남는 게 뭐 한 저기 뭐야 1000만원이라고 해보죠. 그럼 얼마 걸리는지 계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한 10개월 돌리면 나한테 원금 떨어지겠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어때요? 지금 빨리 이걸 왜 계산을 못해요, 여러분? 아, 1조 남고 시총 21조 원이면 21년이잖아요. 그쵸? 21년이면은 하나의 이 시가총액을 또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디 갔어? 자,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이죠. 현금 창출 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4%, 5%, 10%, 17%까지 왔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란 뭐예요? 같은 제품을 팔았을 때 더 많이 남기는 거잖아요. 그쵸?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같은 김말이를 팔았는데 기존에는 김말이를 1000원씩에 팔았어요. 그래서 500원씩 남겼는데 지금은 김말이를 그 이상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500원 이상으로. 그 원인은 두 가지 있죠. 김말이 자체 가격을 상향시켰거나 김말이를 1000원에 안 팔고 이제 2000원에 팔았거나 아니면 원재료 가격이 빠졌거나 원재료가 500원이었는데 이제는 300원이 됐으면은 200원이 더 남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뭐 상관은 없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4%가 17%가 됐잖아요. 그쵸? 이거는 쉽게 그냥 예상해볼 수가 있어요. 원재료 가격이 빠진 건 아니에요. 원재료 가격 빠졌다고 17%씩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은 이건 뭐예요? 되게 단순해요. 아, 제품 가격을 엄청 올렸거나 아니면 이 사이에 어떤 영업이익률이 좋은, 그러니까 마진 구조가 좋은 신제품이 엄청나게 팔렸구나, 개발돼서 팔렸구나, 이렇게 추정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정 궁금하시면은 전자공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 뒤져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찌됐든 성장성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이런 대형주가 영업이익률이 17%가 나오네요. 깡패네요. 그쵸? 그리고 이거 볼게요. 부채 비율 130%. 이런 흐름 치고는 네, 그냥 인정해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최대로 한 200% 언저리여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좌 비율인데 이거는 현금이거든요. 현금을 지금 당장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직관적인 데이터거든요. 근데 좋진 않네요. 그쵸? 자, 좋진 않은데 이 친구는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보죠. 얘 분기마다 그냥 순수 현금으로 떨어지는 게 대략적으로 지금 보니까 1500억에서 한 2000억 돼요. 분기마다 매 3개월마다 가만히 있어도 요 정도의 현금이 들어와요. 회사에. 당장은 현금이 좀 부족할 수 있어도 크게 현금을 가지고 문제 삼을 것 같진 않지 않아요? 그쵸? 이런 기업들은 그거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좌 비율이 그래도 한 200% 정도는 나와야 돼요. 200% 정도 수준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빚이 1억인데 한 2억 정도는 쥐고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평가합니다. 얘는 너무 좀 특수한 케이스네요. 그쵸? 유보율은 너무 낮긴 해요. 그쵸? 보통은 우리가 한 2500% 정도는 돼야 돼요. 괜찮은 기업은. 근데 지금 보면 280%죠. 이런 상황 아니었으면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기업이긴 해요. 너무 터무니없긴 하네요. 좀. 그쵸? 유보율이란 뭐냐면 사내 유보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제 수익금이 있을 거잖아요. 수익이 됐든 자산이 됐든 뭐가 됐든 현금성을 가지고 있는 황금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량의 이제 그 성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회사가 얼마만큼 지금 사내 유보를 쌓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최초에 투입된 투하 자본 대비해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데이터인데 저는 보통 그래도 한 25배 정도는 성장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초기 자본 대비해서.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그런 드라마틱한 성장은 없네요. 굳이 이 친구를 제가 변명을 좀 해주자면 원래 얘는 대북주였어요. 그러니까 방산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못했고 해봤자 뭐 방위사업청 같은 데에다가 그냥 기본 그 정해져 있는 품목 납품하는 정도였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철도 관련주로서 보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뭔가 좀 잘 된다,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뭐 남북 회담이 뭐 성사됐다 이러면은 결국은 그 남북 통일이 됐을 때 가장 그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뭐가 되겠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철도 아니겠어요, 그쵸? 철도로 연결하겠죠, 남북을. 그래서 대북 수혜주였어요, 원래 옛날에. 단골 손님이었고 주가도 맨날 10,000원에서 20,000원 왔다 갔다. 네, 그게 전부였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내 유보를 쌓을 뭐 그게 없죠. 그냥 테마주였는데. 그래서 테마주에서 이제는 실적 성장주로서 이제 그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했을 때 그래, 유보율 지금 당장 이럴 수 있어라고, 그냥 사실은 원래 안 되는데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의 기업이기는 합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서. 네. 연 단위로 1조 원씩 왔다 갔다 하는 현금만 1조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니까 진짜 이해해주는 겁니다. EPS는 7,000원인데 1,000원짜리가 7,000원 됐네요.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군요. EPS가 1,000원짜리가 7,000원이 됐어요. 제가 이거 단순 계산해 드릴게요. 자, 2,000원이 7,000원 됐다고 그냥 러프하게 잡고 4배 상승했어요. 그쵸? 4배. 자, EPS는 그 기업의 실질 가치입니다. 한 주, 그러니까 몇 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주씩 나눠서 봤을 때 현대 로템이라는 기업의 이 한 주가 1년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벌어다 드리고 있는 진짜 돈이 얼만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 한 주의 가치라고 봐요, 저는. 한 주가 7,500원이네요. 그쵸? 그럼 7,500원이 이 실질 가치라고 봤을 때 그럼 그 한 주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주가예요. 7,500원짜리를 지금 현재 우리가 18만원에 거래하고 있네요. 그쵸? 결코 싸진 않아요. 그쵸? 좀 비싸네요. 그래서 7321이니까 지금 현재 멀티플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30배는 좀 안 되네요. 한 6, 7배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7,500원짜리를 우리가 저기 18만원 주고 사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괴리는 대략 한 26배, 7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을 사면 주가로 봤을 때 한 26년 정도는 걸려요. 7,500원 뽕을 뽑으려면 7,500원씩 26번을 벌어야 18만원이 되니까 얘한테 우리가 지금 투자하면 26년 걸려요. 정확하게. 자, 근데 각 업종별로 상황별로 이 멀티플의 기준은 좀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샤넬백이라고 할까요? 구하기 되게 어려운 샤넬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누구를 거래를 하러 갔어요. 새 제품을. 말차쿠키님 샤넬백 주세요. 사러 왔어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줬어요. 아, 이런 제품입니다. 이거 제가 제가 오픈런하고 하고 어디 프랑스까지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났어요. 하면서 원래 이거 1,500만원짜리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싸게 2,500에 파는 거거든요 라고 말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제가 뭔 소리예요? 1,500만원짜리 주고 샀으니까 1,500에 팔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멀티플을 배제한다면 7,500원 EPS니까 7,500원에 달라고요? 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 안에는 여러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샤넬백을 갖고자 하는 수요들이 넘쳐나요. 2,500에도 바로 팔려요. 그거를 원가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영수증에 1,500 떡하니 찍혀있는데 이걸 왜 2,500에 팝니까? 신고합니다. 약간 이런 것과 같아요. 주식은 어떤 주식이 됐든지 간에 다 이 프리미엄에 붙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붙어있냐면 주식시장은 성장하니까. 지금의 실적이 진짜 실적이 아니잖아요. 계속 더 성장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이 시장에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잠재적인 성장성을 다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의 가치는 프리미엄에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각각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은 다 다릅니다. 그죠? 그 프리미엄 값을 설정하고 이게 적당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수차례 거듭하다 보면 그러면서도 그 기업의 앞으로의 그 성장 그 과정을 관찰하시다 보면 요 정도 구조를 갖고
대충 요 정도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요 정도 시장을 만났을 때 요 정도까지 상승하더라. 내가 한 25배까지는 혹은 한 15배까지는 사줘도 되는구나. 비록 완전히 똑같은 업종이 아닐지라도 요 정도의 스토리, 요 정도의 그 실적, 성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다더라라는 거를 앞으로 계속 하시면서 경험치로 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구가 마련되냐면 어떤 기업을 딱 만났을 때 재무제표 가지고 와봐 해서 그거를 이렇게 5년치를 뜯어보았을 때 얘 지금 현재 적절한 멀티플은 얼마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매수해줘도 된다라는 그 도구가 생겨요. 도구가 완성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어떤 장인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이천에 놀러 갔어요. 도자기 장인이 계세요. 뭐 내가 막 힘들게 찰떡 막 그 빚고 있어요. 그럼 슥 와가지고 아이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막 주물럭주물럭 했는데 막 진짜 기가 막히게 딱 하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걸 오래오래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기업을 분석하고 그 기업의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 같은 것들이 데이터로 쌓이기 시작하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아, 요 정도 스토리에 요 정도 매출 구조? 오케이. 요거는 한 25배지. 그래서 내가 25배 언저리에서 뭐 한 20배에서 25배 사이 정도에서 사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견적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그 경험을 제가 어떻게 쌓아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분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꼭 보셔야 될 부분들만 지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얘가 약간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어가지고 아쉽네요. 일반적인 기업 그 구조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EPS다 라는 거.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게 EPS예요. 네, 이거는 진짜 수십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이게 진짜 가치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래 가격이잖아요. 그쵸? 거래 가격은 수시로 바뀌어요. 내일도 바뀔 거예요. 얘는 분기별로 바뀌어요. 계속. 그 기업의 실적 여하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쵸? 이게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지 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쵸? 얘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에 사긴 싫어요. 좀 억양이 좀 그렇지만 17에 사고 싶어요. 그럼 내가 17까지 기다리면 돼요. 선택은 나한테 있어요. 선택권은. EPS는 내가 못 바꿔요. 네, 기업이 바꿔요. 그래서 기업이 EPS를 정해주면 그 기업이 정해준 EPS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에 살지를 결정하는 구조인 거지, 얼마가 된 상태에서 이걸 고정값으로 두고 내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거꾸로 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그죠? 주가를 따라다니시잖아요. 내 선택권 없이. 그게 뭐예요? 너무 후지잖아요. 그쵸? 방식이. 고정값인 EPS를 가치로 두고 내가 얘를 얼마까지 사줄지를 선택권을 쥐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 투자자가 고수와 초보의 차이예요. 알겠지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26배, 25배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보통 요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폭발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25배 그냥 장기 수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 정도라면. 그래서 인정값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값으로 사주는 건 좀 아쉽잖아요. 2,500만원짜리를 2,500 다 주고 사긴 싫거든요. 그쵸? 우산도 좀 받아야 되고, 뭐 엔진오일도 좀 채워줬으면 좋겠고, 저기 뭐야 뭐 타이어도 한 뭐 스페어로 2개 정도 줬으면 좋겠고, 상품권도 뭐 한 100만원 받고 싶고, 현금 할인도 한 100만원, 썬팅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블랙박스도 넣어줘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얘를 안정적으로 구매하려면 20배에 사야 돼요. 20배. 계산해드릴게요. 7,546 곱하기 20 하시면 돼요. 현재 EPS 곱하기 20. 계산 빠르신 분들 요거 계산 좀 해주세요. 제가 더 빠를 것 같아요. 10 한 뭐 6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15, 16 사이 정도. 지금 현재 가격이 18,7이죠. 그러니까 대충 요거보다는 좀 더 떨어진 자리에서 사야 내가 저거에 살 수 있다. 좀 뭐랄까 비교적 안정적인 자리에서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18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추세 좀 빠진 자리 한 15 정도 돼야 20배에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가 여기니까요. 여기만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네요. 크게 보면은
4월이 여긴가요? 여기 4월달이 여기니까 4월달에 상승을 시작했던 자리 여기 최고점 여기 그리고 15면은 한 요정도 자리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긴 것 같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지점보다는 좀 더 밑에 자리네요. 그쵸? 네, 중간 지점인 17보다는 아래자리에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돼줘야 좀 뭐랄까 안정적인 가격대로 사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보다 더 싸게 사면 훨씬 좋죠. 15배 살 수 있다? 완전 좋죠. 개념이 이해되셨어요? 무작정 뭐 이 차트 흐름 같은 거 보면서 뭐 요 정도 자리면은 뭐 여기에 뭐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있고 여기에 거래량 이 정도 받쳐주는 자리에서 RSI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요 정도에서 사줘야 뭐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숫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최하단부 지금 제가 찍어놓은 요 자리가 아마 한 15배쯤 될 것 같은데요. 그쵸? 11만원짜리 11만 2,500원 여기 2,000원짜리가 아마 한 15배 언저리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산다면 말도 안 되게 뭐 좋죠. 이럴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여서 제가 10일에 사야 됩니다 라고는 못하겠는데 기준을 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4월에 상승장을 시작했잖아요. 4월 상승장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받았었던 모든 프리미엄을 싹 다 반납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대충 그냥 계산할게요. 멀티플 15배 자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자리 요 정도에선 그래도 좀 나쁘진 않아요 라고 했던 자리가 여기 15만원짜리인 20배 그리고 현재 자리가 얼마라고 했죠? 18만원짜리가 26배라고 그랬죠. 자,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자리부터 사줄게 그래서 최종 목표를 여기로 어디로 할게 라는 거를 이제 이걸 보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일단 26배는 안 사줍니다. 18에서 사주고 싶진 않아요. 그게 나쁘진 않은데 내가 먹을 게 너무 없어 보여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빼놓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밀리고 있잖아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할인 기간이 올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보단 더 욕심 부리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해드렸죠. 잠깐만요. 멀티플까지 해드렸고 배당금만 할까요? 배당금이 있으면 여기서 약간 플러스 요인이 돼요.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 자본을 환원한다라는 개념이라서 만약 얘는 해당이 없는데 시가 배당률이 5% 이상인 기업들이 있어요. 금융주, 증권주, 뭐 지주사 이런 친구들이 대체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높은 배당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배당 인정값이 좀 들어갑니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년마다 5%씩은 환원이 된다는 뜻이어가지고 아까 그 우리가 뭐랄까 그 잣대로 내세웠던 멀티플보다는 조금 더 너그럽게 가져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한 25배 힘들어라고 했다면 배당이 있으면 잠깐 5%씩 환원이 되니까 그래 뭐 한 25배까지 인정해주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알겠죠? 네. 멀티플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동종업계로 일단 비교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시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을 비교할 것 같으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쵸?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32,000원이고 주가가 90만원이니까 30배네요. 그쵸? 그럼 멀티플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현대로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비해서 좀 더 좋은 거네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 비교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가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현재 하나그룹이 현대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비쌀지언정 나는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배 차이라면 사고 싶은데 요런 거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로 따지면 같은 아파트요. 근데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인데 얘가 같은 84 타입인데 한 5천만 원이 더 비싸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뷰가 더 좋아요. 네, 뷰가 더 좋아요. 여기서는 그래도 한강 끄트머리가 보여요. 혹은 우리 단지하고 이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동하고 여기 동이 있는데 우리 동이 지하철역에 바로 앞에 있어요. 혹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도 5천 더 주고 사시죠. 약간 이런 거요. 이런 것까지 계산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죠.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누가 봐도 훨씬 좋은데? 왜냐면 매출이 차이가 너무 커. 아까 금마는 당기순이익이 연마다 8천억 정도 나오는데 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조인데? 당기순이익이 2배인데? 이거 5배 더 주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얘가 더 나아요. 네, 둘을 비교해보면 훨씬 나아요. 5배 정도는 더 줘도 돼요. 네. 이해되셨죠? 어떤 차이인지? 유보율도 넘사벽이에요. 2200%예요. 제가 원하는 수준 딱 맞춰져 있어요. 이 친구가 누가 봐도 낫죠. 배당도 그 친구보다 많아요. 그죠? 근데 잠깐만요. 영업이익률에서는 현대에어로템이 훨씬 좋네요. 2배 차이 나네요. 영업이익률이. 와, 요거는 조금 어려워졌어요. 어떤 정도의 차이냐면은 바로 앞에 한 놈은 초등학교 있고 바로 앞에 한 놈은 뭐야 저거 7호선이 제일 좋나? 뭐가 제일 좋아요? 호선? 강남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는 호선이 바로 앞에 지나가요. 그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보니까. 박빙. 우리 자녀가 신호등 그런 위험 부담 하나도 없이 초등학교 다닐 수 있어요. 현관으로 그 초등학교 정문이 연결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놈은 그냥 눈 떠가지고 지각할 일이 없어요. 내려가면은 바로 연결돼 있어요, 지하철이. 약간 그 정도 박빙 보시면 되겠어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중요해요. 영업이익률하고 당기순이익의 차이점을 말씀드려보면은 영업이익률은 장기간으로 시간을 쭉 늘려놨을 때 훨씬 유리해지는 개념. 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요렇게 보면 되겠다. 축구팀 감독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놈들은 어린 친구들. 네. 나이가 지금 한 17세 정도 돼요. 겁나 잘해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겁니다. 나이가 한 30이에요. 얘보단 더 잘해요. 17세보단 더 잘해요. 근데 나이가 30이에요. 약간 요정도 비교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나이가 30살입니다. 현대 로템은 나이가 17살이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기량 비교를 해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0살이 훨씬 잘해요. 근데 앞으로는 17살인 현대 로템이 더 잘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요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는 긁지 않은 복권, 얘는 죄송한 얘기지만 긁긴 했어요. 네, 그 정도 차이. 거기서 이제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요. 내가 30년 투자할 거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현대 로템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한 5년 내로만 투자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둘 모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당기순이익을 대형주 빼고 2조씩 내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가총액 비교해가지고 얘 시총이 얼마예요? 얘 시총 대비 한 비슷한 놈들을 찾아가지고 요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48조 원 정도, 굉장히 크긴 하네. 48조쯤 되는 시가총액에서 영업이익률 2조씩 내는 기업 있는지, 당기순이익 2조씩 내는 기업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야, 얘 대단하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얘기하면은 끝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제가 지금 이것도 진짜 표면적인 것만 분석해드린 건데 사실 이렇게 분석은 하는 거는 너무 기본인 거고, 여기서 딥하게 원래 들어가야 돼요.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이제 나오냐면은 얘가 얼마의 시간 동안 요 성장성을 유지했는지와 앞으로 이 성장성이 어디까지 연결될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개별 분석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사실 오래 걸려요. 제가 보통 기업 분석 하나 딥하게 들어가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하거든요. 일주일 정도를 해야 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정확한 평가란 뭐 25배를 주고 사야 되냐 26배를 주고 사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25배나 26배나 똑같아요 사실. 그거 말고 얘라는 기업과 쟤라는 기업과 쟤라는 기업과 너무 비슷한 양상의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게 한 10개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누가 대장인지를 판단하려면은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내 아파트를 구매할 건데 얘는 3억 1천, 3억 2천, 3억 3천, 3억 4천, 3억 5천, 3억 6천, 3억 10천 이런다고 봐봐요. 머리 엄청 아프죠? 그쵸? 그냥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3억 1천짜리 살 거야 3억 5천짜리 살 거야의 비교는 쉬워요. 그죠? 그냥 얘 아니면 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10개, 20개 가운데서 한 개 사라고 하면 머리 많이 아프죠. 그런 분석을 하려면 엄청 딥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초기 기업 분석의 초기 단계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오늘 방송에서 설명드린 부분들 정도 있죠. 그것만 해보셔도 돼요. 그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상한 아파트를 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 봤더니 개발 구역 지정된 그린벨트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저기 역까지 30분 거리라든지 그런 사기당하는 아파트를 살 가능성은 적죠. 요것만 봐도. 알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예, 하시고요. 완전 초보예요, 나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오늘 방송 그대로 남겨둘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아, 기업 분석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뭔가 헷갈린다 싶으면은 그 기업하고 최대한 비슷한 기업들을 옆에 창 띄워가지고 비교하시면 돼요. SM 비교가 잘 안 돼요. 하이브, YG, JRP 켜놓고 비교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 알겠죠? 그 안에서 조금 뭐랄까 요령을 가지고 기준을 스스로 만드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JYP가 20배에 SM이 23배에 YG가 25배면 뻔히 나오잖아요. 아, 엔터주들한테는 20에서 25배 정도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하시다가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우리나라에 상장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쵸? 그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트 같은 거 두꺼운 거 하나 사셔가지고 포켓몬스터 잡는다라는 개념으로 한 개씩 해보세요. 그냥 파라다이스 1번 번호 매기시면서 1번 파라다이스 해서 한번 해보세요. 분석을 되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1. 파라다이스 뭐 하는 기업, 예, 카지노, 그 사업 비중, 카지노 몇 프로, 레저 몇 프로, 호텔 몇 프로, 그리고 고객사, 주요 고객사 누구 됐죠? 예. 그리고 매출 추이 최근에 얼마, 멀티플 지금 현재 얼마, EPS 얼마. 그래서 여기에 목표 주가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적정 레벨 어떤 레인지 안에서 사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엄청 좋아진다라는 그 가격 하단선까지 딱 정해놓으면 끝. 얼마 힘들지 않잖아요. 그쵸? 요 정도만. 이러면 얘는 내 거잖아요, 이제. 그쵸? 적어도. 그럼 나중에 언젠가 이 친구가 얼마를 딱 보여줬을 때 얘에 대한 평가는 끝나 있잖아요. 그 레인지 안에서만 내가 사기만 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파라다이스가 어쩌느니 이만큼 빠졌느니 얘가 개잡주라는 등 증권사 무슨 프로 누구 가서 찾아가서 어떻게 주리를 튼다라든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다고요. 어차피 내 거잖아요, 얘는. 누구한테 의존할 필요도 없고. 작가님, 파라다이스 5% 빠졌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방송에 와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어지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쵸? 그리고 방송 끝나면, 아, 역시 주식은 혼자 하는 거랬어.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할 필요도 없다고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해석해보세요. 재미있게 하루하루 하다 보면은 이게 쌓이잖아요, 나한테. 그쵸? 이게 몇백 개씩 혹은 1000개 이상 쌓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시장이 비교적 되게 잘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요 표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친구들의 멀티플을 얘네들 재무제표 안 보고도 계산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표 있잖아요. 심지어 이 표, 기업의 내용, 그리고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무 구조, 이런 거 여기선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충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특히나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도. 이해되셨죠? 그거는 이 기업을 최소한 한 개 기업 단위로 일주일 이상씩은 다 분석을 했단 얘기예요. 그죠? 당연히 숫자 하나하나까지 최대 고객사의 몇 프로 저거를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모르죠. 근데 대략적인 그림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 해석에 대한 속도도 엄청 빨라져요. 이거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지금 대충 어떤 정도의 차트 가지고 있는지 전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보고도. 왜냐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분석은 제가 2020년도 19년도에 다 끝내놨거든요. 최신판이 거기에 있는데
그 뒤로부터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때 너무 집중적으로 해놔서 얘네들의 적정 레벨이 어딘지도 이거 안 보고도 다 알아요. GST가 얼마 이상으로 이하로 사야지 내가 좋은 포지션인지, 예를 들어서 2만원 밑으로 사줘야 좋은지, 25,000원 밑은 나쁘지 않은지,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12만원은 너무 좀 비싼 가격이란 거 알고 있고, 덕산 내록소 35,000원 밑에서 사야 괜찮고, 3만원 초이면 더 좋고, 4만원 윗자리부터는 부담스럽고, 예,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있답니다. 월덱스 원익큐에서 2만원 밑에서 사야 좋고, 예, 덕산 테코피아는 15,000원 밑에 사야 좋고, 예, 대덕전자 25,000원 밑에 사야 되고, 다 있죠. 심텍 3만원, 무조건 3만원 밑에서, ISC 6만원 밑에서, 이런 식으로 안 봐도 알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시장이 나와도 내가 남들보다 선택을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쓸데없이 뭐 두산테사 역시 잡주였지, 심텍 뭐 역시나 잡주였지 같은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다고요. 예, 그렇게 한 업종이 아니라 여러 개 업종을 다 했다고 생각해봐요. 방산조선도 다 했거든요. 얘네 이렇게 보여지면 제가 이것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대 미포존 사도 되는 가격인지 하나어션 괜찮은지도 다 안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뭐 신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그냥 개별 기업 분석하면서 얘 이런 내용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 하면서 앞으로 사회 변화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계속 매매해야겠구나, 이런 걸 이제 내 안에 어떤 작은 공간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계속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5년 지금 11월 멤버십 2기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 2026년도 1월 1일부터 3기를 새롭게 할 건데, 그때 테마는 기업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시작할 거예요. 그게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는데, 목표는 우리나라에 상장해 있는 기업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 2,500여 개 상장해 있는데 1,000개 정도는 확실히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은 제가 제 식대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걔가 어떤지, 걔를 얼마에 사야 되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사실 하다 만 것도 있고 너무 가치가 없어서 아예 시작도 안 한 기업들도 있고 막 섞여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그걸 시작을 할 거니까, 예, 그 만약에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하셔도 되겠네요. 저랑 같이 그걸 시작할 때 얘가 오늘 이거 했으니까 내가 얘 포켓몬 요걸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아마 기업 노트 만드셔도 될 거예요. 근데 진짜 꼭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너무 커요. 예. 물론 제 주변에서 이걸 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기는 한데, 예, 근데 그냥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일단 시장 전반을 보는 눈이 아예 다르고, 그리고 그런 거죠. 어디를 가서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전공자들을 만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조선업 전공자다, 무슨 얘기를 해요. 웬만큼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딱히 그 업종 자체를 공부하지 않아도 HD 현대조선 해양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HJ중공업 다 다르거든요. 이 친구들의 영역이. 현대중공업은 말 그대로 대형 조선 건설사잖아요. 대형 건설 다 하는, 중소형 포함해서 다 하는 기업이고, 현대 미포조선은 중간지주사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이 현대중공업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현대조선해양이 중간지주사고,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수리, 정비 같은 것들을 해주는 기업이란 말이야. 다 달라요, 영역들이. 근데 중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결국은 하나하나 조각들이 모여져가지고 조선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따로 난 본 건데 결국은 그게 종국에는 만나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버리거든요. 카본 엔진 같은 것들, 이것도 다 개별 부품사들이거든요. 얘네들을 공부한 것 뿐인데 얘네들이 모여서 큰 틀에 얘네들을 이루는구나 라는 그 구조를 알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기업을 공부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산업의 그 전반적인 이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업의 재무 공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아예 새로운 기업이 나왔을 때 그 친구를 분석하는 눈이 생겨요. 내가 기존에 맞다, 얘 약간 HD중공업, HJ중공업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성장성이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얘에 대한 멀티플을 내가 계산해낼 수 있게 돼요. 내가 걔 해보니까 20배 주면 너 비싸더라,
걔 한 18배가 딱이었거든. 너도 한 18배 수준이 맞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IPO를 진행 중인 비상장 기업까지 분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누가 있었죠? 제가 최근에 아무튼 비상장 기업들도 몇 개 분석을 했었는데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기업에 대한 그 적정 레벨까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왔을 때 그 주가 요동이 처음에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 타점도 다 잡아낼 수 있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기업 노트 없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사실 아마 2020년도부터 했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던 것 같은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하셨다면은 이제는 해봐도 되지 않나요? 그쵸? 저는 했었거든요. 제가 언제 했었냐면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차트 매매로 했어요. 저는 차트 매매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현물보다는 선물 위주로 많이 매매를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방향성 매매만 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 분석이니 뭐니 그런 게 저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기는 했었어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만 잡는 투자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여서 사실 그렇게까지 딥한 공부가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까불다가 금융위기 때 한번 제대로 얻어 맞았거든요. 제가 되게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제일 큰 위기는 항상 그럴 때 오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막 고평가하고 있을 때. 그랬다가 한번 되게 세게 맞고 나서 뭔가 주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었던 무렵부터 이제 그 첫 단추를 전 기업 분석으로 이제 끼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장했던 기업들은 다 분석했어요.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아예 다 외울 정도로 했어요. 매일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시야가 트이는 느낌이 들었고 훨씬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쭉 했던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있을 텐데, 앞으로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정년 퇴직이 없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어차피 오래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들어왔으면 뭐 반찬값이라도 벌지가 아니라 내 인생 한번 경로 바꿔볼까? 라는 그런 좀 강직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최소한 뭐 집이라도 바꾸지 않겠어요? 그쵸?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저는 처음에도 그랬듯 지금도 그렇듯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서 좋았던 것들만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자신한테 맞는 걸 뽑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긴 시간이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락장이에요. 지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날 때 또 돌아올게요. 저는 이따가 밤 10시에 멤버십 방송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